그 이스라엘 하마스를 네네네. 대표적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엎친 데 덮친 격 비슷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 죄송합니다. It never rains but pours라는 말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은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일단 오기 시작하면 억수같이 그렇게 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쁜 일은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말이죠. 우리 전쟁이 두 개잖아요.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는데 이 하마스 이탈리아 이팔이라 그러는데 이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디스카운트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2,400선으로 내려왔는데 2,500으로 못 가고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쟁도 보면 다 예전에 갈등을 해소를 안 시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각각의 전쟁들이 결국은 언젠가 끝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장기전을 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모르죠. 한 6개월 이상 가면 이제 장기전인데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끝나더라도 그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양 국가라든지 양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메커니즘이 생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하마스, 이탈리아, 중동이나 중국, 대만이나 한국, 북한이나 계속 끊고 앓고 간다는 측면에서 씨는 뿌렸단 말이에요. 나쁜 게. 그게 걷어질까? 안 걷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매크로적으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가지 새로운 거고 전쟁에 대해서 저는 단기전으로 본다는 거고 그 단기전으로 갈지 장기전으로 갈지 시장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뭐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안을 했죠. 너네들이 맞았으니까 하마스 때려줘. 뿌리 뽑든 말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과정을 좀 가겠든 나는 신경 안 써. 하마스를 때리는 과정에서는 나는 너희 편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자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 점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자를 점령하든지 이게 단기적으로 되면은 이란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지금 수교 협상도 잠깐 멈췄는데 그것도 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이 전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데드라인을 이스라엘 줬다는 측면에서 이게 뭐 해결의 실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계는 있겠구나. 이 전쟁의 양상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전개되지는 않겠네. 요 정도의 약간의 숨고르기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하마스 이스라엘 거는요. 빅 노이즈예요. 생각지 않은 노이즈가 생긴 거예요. 그 서프라이즈 노이즈, 네거티브하게. 하지만은 지향점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결될 것이다. 그 지향점은 뭐죠?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거, 이란이 지향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우디가 지향하는 거, 그리고 그걸 다 어루만지고 있는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서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우디가 자꾸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잠깐 중단했지만 이게 뭐 확전돼 가지고 가자 이슈가 커져 일파만파돼 가지고 완전히 옛날식으로 이 협상은 완전히 없어져. 또는 이란이 나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판을 깰 정도로 하기에는 이란이나 사우디가 각각이 미국으로부터 오포를 받는 그 당근이죠.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안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를 걷어차기가 이란하고 사우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같은 하마스, 이슬람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위하고 편들지만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짚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마스가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란하고 사우디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하려는 그 지향점, 같이 도모해보는 지향점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에 대한 임팩트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은 요즘에 잊혀진 건데 연준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금리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멈추는 거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10월 달에 나오는 CPI 넘버가 유가 때문에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은 CPI의 핵심적인 게 뭐죠? 유가거든요. 유가만 전고점 92, 3불 정도만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미국 페드는 결국은 금리를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페드가 보는 관점이 뭐죠? CPI인데
핵심은 뭐냐? 그걸 다화하는 건 고용과 임금의 하향 안정세가 유지된다면은 결국은 금리는 멈추는 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페드가 보는 건 디테일한 고용 임금이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지향점으로 가는데 빅 노이즈가 발견한 것뿐이기 때문에 전체 장이 완전히 붕괴돼서 흔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하기로는 뭐 빠지면 2,300도 깨질 수 있어 이런 시나리오는 전개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장도 그 정도까지 워스트 케이스는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본부장님, 이거 as you sow, so shall you reap는 무슨 뜻이에요? 뿌렸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된다. 아, 나쁜 짓을 옛날에 했잖아요. 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들이는데 50년, 1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가 왔을 때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마는 100년, 200년 아니잖아요. 예전에 뿌린 거를 어젠가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공짜가 없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그렇군요. 중국하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한국이 북한하고 같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테러리스트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그거나 한국과 북한하고 관계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물론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근본적인 씨앗은 옛날에 분단되기 전부터 있었던 역사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희생을 서로 간에 하지 않으면은 해결은 세대가 바뀌어도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장기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기조는 네. 멈춰진다고 할지라도 네, 네. 고금리 기조는 좀 계속 된다고. 그렇죠. 이제 금리가 멈춰주는 거 올해 금리를 인상 안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냐는 건데 여기는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죠. 왜? 금리가 멈췄는데 인하로 되는 것은 뭐죠? 인하가 되면 CPI가 확실히 내려가는 네. 거잖아요. 유가가 더 내려가야 돼요. 네. 유가가 한 70불 중후반 70불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되면서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 고용과 임금이 더 빨리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빨리 하락해가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를 유발할 정도로 되면은 그때는 금리를 인하하겠죠.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경제가 무너져서 시나리오가 돼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나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불가피하면 오긴 올 텐데 그 시나리오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기는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 가는 거니까 주식적으로는 올 연말 이전에 내년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땡겨서 받아들이는 주가가 만약에 전개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아니라 보는데 금리 인하를 빨리 당겨서 올 말 정도 올해 가기 전에 그래서 주가가 랠리한다면 그건 약간 오버 아니겠느냐. 그건 자제하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너무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관망하고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주가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일단 지수적으로는요. 너무 기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2,400 이하면 좋죠. 근데 2,400 이하는 안 좋은 뉴스가 더 확실해야지 2,400이 가는 거거든요. 그건 레벨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거는 결국 10월 말에 실적 나올 때가 중요해요. 실적. 근데 이미 개별 주식은 오늘도 보시면은 실적이 괜찮다 아니면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주식은 최근에 조건 보하는 거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3분기 실적이 나쁜 게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다시 4분기를 기대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폭이 그 전에 전고점을 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은 가지 않는다. 네. 레벨이. 근데 이제 실적이 괜찮은 펀더멘털 괜찮은 주식은 10월 말 11월 초 사이에 사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가 혹시라도 대충 된다 하더라도 우리 원래 생각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원래 셧다운 문제. 네. 미국 셧다운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그 11월 17일이잖아요. 하원 의장사를 뽑았죠. 근데 더 강경한 사람 뽑았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부채 문제하고 관련되는 공화당 민주당의 그 셧다운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11월 들어가면은 11월 초에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는데 셧다운에 대한 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실적이 잘 나오는 것밖에 없다. 아,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전쟁도 그렇고 옛날에 뿌린 거잖아요. 지금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게 뭐죠? 미중 간의 갈등이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을 마무리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모색을 하기 위해서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올해의 이벤트가 에이펙 정상회담이죠.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정상회담. 그게 11월 14일에서 16일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그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잘 넘어가면서 이 매크로적인 거를 극복해 나가는 먼저 가는 종목을 이렇게 줍는 게 중요한데 한켠에 매크로는 여전히 셧다운 이슈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은 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괴리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한 12월 중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장의 마지막이다. 아,
그게 만약에 에이펙 행사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셧다운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적도 좋은 종목은 좋아졌어요. 그럼 랠리가 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인데 그런 종목을 생각되는 걸 낮게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물론 2,400 가면 좋겠습니다. 다 2,400 가고 있으니까 매크로가 조금 나빠지지 않으면 2,400까지는 잘 안 갔거든요. 혹시 2,420이 더 좋아요. 네. 2,420차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순까지 이 매크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가다가 셧다운이 안 되고 에이펙 정상이 잘 되게 되면은 11월 중순이나 후반기에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일단 쉬시는 게 맞아요. 근데 못 먹고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또 줄여야 되겠죠. 네. 그 분기점이 11월 중순에 있다. 그다음에 11월 중순 이후에는 뭐가 있죠? 우리 개인 그 양도소득세 있기 때문에 주식 많이 먹은 거 있잖아요. 많이 먹은 주식들은 11월 중순 또 빠르면 11월 초순부터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올라가도 계속 또 억누르는 게 효과가 있죠. 이 억누르는 효과를 물어뜯으려면 아까 매크로나 셧다운이나 에이펙 정상회의 매우 긍정 나와야지 그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럴지 안 그럴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네거티브 하진 않지만 또 포지티브 할 수 없으니까 실적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 주식을 지금부터 계속 그런 주식으로만 포커스를 좁힐 필요가 있다. 포커스를 넓히는 게 아니고 포커스 넓히면 좁히고 높이는 예전에 전고점이 2,620 갔나요? 그 전고점 그렇게 안 간다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주식 가운데 네네. 팔란티어인가 예, 팔란티어 있죠. 팔란티어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전쟁 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주식들이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실적이 좀 받쳐주는 네네. 이런 매크로를 뚫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그렇게 좀 보시는 앞으로 네네. 좀 현재 좋게 보시는 섹터나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쩔 수 네. 없이라는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말 잘 지문해요. 우리는 매그니피션트는 없는데 반도체가 2차 전지잖아요. 한국을 리드하는 거는 뭐 자동차 조선도 있습니다만 규모가 좀 다르니까 그 반도체 주에서는 하이닉스가 원탑이고요. 네. 소부장자가 몇 개 있어요. 하이닉스랑 관련되거나 꼭 하이닉스가 아닌 소부장은 삼성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뒤졌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를 셀렉티브하게 매우 정밀하게 필요한 업체는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삼성에 있는 소부장 업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하이닉스에 관련되는 소부장들은 이미 다 알아서 이미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우 기준을 잘 해서 한 3개 정도로 그럼 한 4개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개별 성장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는 뭐죠? 매크로가 아직 크게 하지 않으니까 실적 잘 나오고 안정적 성장, 내러티브보다는 넘버가 나오는 주식이고요. 그 11월 초순 지나갔을 때 만약에 매크로가 좀 많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제약주, 자율주행 관련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한 주식과 현금 비중은 한 뭐 반반 정도 이렇게 저는 반반. 반반. 반반인데 이번 주에서 이팔 전쟁이 더 확전 안 되고 진짜 수그러드는 양상으로 가면은 그때는 현금 30% 주고 주식은 70% 이렇게 높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반도체 네.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반도체 점검 한번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동발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네. 이거 장기화되면 어떡할까요? 3개월 이상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죠. 네. 투자심이 안 좋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감산하고 있는데 감산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 시기까지 반도체 주가가 뭐 빠지진 않을 텐데 뭐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보다는 아웃퍼폼할 거예요. 왜냐면 내년도에 이익이 증가되는 뚜렷한 것이 반도체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대비했을 때 코스피인가 내년도에 이익이 올해보다 한 50 몇 %가 는대요. 지금 컨센서스가. 네. 근데 50 몇 %가 느는 것이 그 돈으로 따지면 80조 정도 영업이익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80조 느는 거에 반이 뭔지 아세요? 반은 한국전력. 한국전력 적자가 몇십 조에서 적자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는 거 한 40조고 그 나머지 40 몇 조가 뭔지 아세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어쨌든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익이 좋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감산 효과 있고 하니까 매크로가 좀 다소 지지부진하게 계속 2, 3개월 되더라도 장기화만 안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올 연말 내년 초 늦으면 내년 봄인데 올 연말 내년 봄 사이에는 반도체가 좀 공급이 수요 대비했을 때 오히려 딸리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아주 최근에는 가장 반도체 수요층이 가장 약한 게 PC였는데 PC가 약간 턴하려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가는 모든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내년도 봄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매크로 때문에 억눌리면 사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단 이것이 이제 피크 단기로 끝나야 되는데 단기로 안 끝나면은 절대 주가는 빨리 못 간다. 이 정도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소부장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소부장은 좀 어떠신가요? 소부장이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있죠. 흔히 하이닉스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주식들은 더 빨리 오르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거는 여전히 그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만 원 후반대인데 하지만은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생각하는 하이닉스하고의 동행하는 그 현재 제품 말고 새롭게 개발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개발되는 제품의 개발 완료와 실제 커스터머를 잡아가는 게 연말 내년 초가 되거든요. 네.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 주가가 폭등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랠리가 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억눌렸던 주식 아니면 상대적으로는 그 폭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어닝 대비했을 때는 PER이 무거운 주식이 있어요. 한반도도 싸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몸치 않게 무거운 주식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가 있거든요. 근데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 장비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관련이 많이 되는 장비주예요.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로 웨이퍼를 잘라주는 레이저 다이싱하고 레이저로 웨이퍼에 홈을 파주는 레이저 그루빙 장비 오늘 아마 기사 나와서 주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삼성전자한테 이제 오퍼가 되면서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HPSP는 또 다른 건데 이거는 마진이 50% 이상 나오는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 역시 캐파 부족 아니면 투자 지연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도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은 아직 시세에서 룸이 좀 남았다라고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하고 있잖아요. 그런 효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먼저 오르겠죠. 절대적인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의미로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기네가 생산을 하려는 것 중에서 웨이퍼를 다 만들 다음에 후공정하는 거 있죠. 네. 뒷단의 공정은 아웃소싱 줄 가능성이 봐요. 네. 왜?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자기네가 소소한 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웃소싱 주는 거, 후공정을 아웃소싱 주는 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 괜찮고요. 조금 조정 받았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한테서 칩을 받잖아요. 칩을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모듈 PCB 만드는 회사 아니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네. 요것도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수요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심텍이 있습니다. 근데 심텍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리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공조 투자하기 바쁘기 때문에 후공정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지 옛날 공정을 신경 못 쓰게 되면은 그걸 아웃소싱 해준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HPS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반도체 쇼티지가 나타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네. 중간에 이런 그 주식들이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 네네. 더 가지는 못할 건데 네네.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하셨어요. 그 네. 이유는 뭐세요?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섹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결국 내년에 이익이 높아지는 반도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대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5% 빠진다. 얘네는 마이너스 2% 빠질 수 있고 시장이 만약에 그냥 버티는 온다. 그럼 얘네는 한 2, 3% 오를 수 있고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죠.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네. 본부장님 그 요즘에 또 삼성전자가 네네. 영업 실적이 다시 이제 뭐 2조인가요? 2조 4천 나왔죠. 네, 2조 4천 이렇게 되면서 또 네. 기대감이 있는데 네. 뭐 파운드리 합쳐서 네. 소식은 없을까요? 일단 파운드리 소식은 별거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2조 4천이라는 숫자가 4분기 때 얼마가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거라 보는 게 맞죠. 네.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거니까. 근데 2조 4천억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한 4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한 3조 중후반 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7만 원 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차이가 반도체 가격이 3Q 대비해서 4Q가 대표적인 디램 가격이
3에서 8% 오른다고 보통 컨센서스 잡혀 있어요. 3% 오는 거하고 5% 오는 거하고 8% 오는 거하고 센시티비티가 차이가 크겠죠. 삼성전자도 그거에 따라서 3조 이하가 나올 수도 있고 4조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파운드리도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생겨서 파운드리가 적지 않거든요. 네. 기천억 이상 적자일 거예요. 근데 기천억이 숫자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수율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5천원 적자다. 5천원 적자가 2천원 적자 줄 수도 있고 아니야 여전히 5천원 적자 날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한 3, 4천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될 소진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10월 5일 날 삼성의 테크데이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 반도체 테크데이에서 그때 10월 5일 날은 삼성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LSI 그러니까 메모리 아닌 거 테크데이였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그냥 자기네 제품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휴대폰 내년에 나오는 거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갤럭시 S24인가요? 다음 버전 나오는 거에 자기네가 반도체를 제품을 만들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맞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름을 엑시노스라는데 엑시노스 2400을 선을 보였어요. 네. 그 정도 보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뭐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을 의미 있게 끌어당겼다는 건 아직 못 듣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도 별로 없었고 이번에 10월 말일 날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서 4분기는 뭔가 개선될 수 있다고 회사가 얘기한다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는 아까 거의 탑픽으로 꼽으셨잖아요. 네네.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좋게 봅니다. 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좋게 본다고 보고요. 네. 1분기까지는 삼성이나 아마 마이크론이 HBM 메모리에서 가시적으로 하이닉스한테 위협적인 레벨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때 구간까지는 하이닉스가 아웃퍼폼할 수 있고요. 단 목표 주가는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절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으면 이 정도 HBM하고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이 정도 기대만 가지고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높은 목표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높은 층의 목표 주가는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치는 좀 낮추되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네네. 또 HBM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네. 마이크론의 경쟁력도 괜찮을 거라 보시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걔네가 뒤졌잖아요. 뭐 마켓쇼는 걔네는 한 얼마죠? 한 7, 8%밖에 안 되니까 삼성이 하이닉스가 50%, 40% 가져면 7, 8%밖에 없잖아요. 늦었다 보니까 얘네가 HBM도 레벨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HBM 3 버전을 건너뛰고 그 다음 버전을 바로 가겠다 했어요. 네. 그 타이밍이 내년 1분기예요.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1분기까지는 하이닉스가 먼저 간다. 근데 그때는 어느 시점에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쟁력 있게 들어오면은 실제 걔네들이 바로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말이나 뭐 그때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주가는 미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변곡점을 보고 지켜봐야 돼요. 네. 쉬울까요? 근데 HBM3도 쉽지 않았는데 바로 건너뛰고 다음 버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네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슈가 없다고는 했는데 네네. 그 TSMC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있죠. 그 애플 아이폰 15 프로의 발열 논란이 나오면서 TSMC가 수율을 좀 못 잡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TSMC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TSMC는요. 걔네들의 주가 전망은 쏘쏘할 것 같아요. 쏘쏘. 아까 이제 그런 거 잡음이 뭐죠? 애플의 아이폰에 문제가 있다. 발열 문제다. 근데 그게 아이폰 자체의 설계 이슈냐? 아니면 TSMC가 생산하는 과정 이슈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TSMC의 최첨단 공정 3나노 공정 거기서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는 있는데 걔네가 얼마만큼 문제가 된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TSMC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삼성전자에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TSMC는 그런 의미에서 걔네들의 주가는 쏘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HBM 하는데 HBM 같은 AI 반도체의 비중의 임팩트는 하이닉스가 최고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두 번째고 TSMC는 옛날 전통적인 그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PC, 일반 PC, 휴대폰 이게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TSMC는 그 임팩트는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쨌든 TSMC는 아이폰 15이 잘 팔려야 되는데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 무슨 뉴스 나왔죠? 아이폰 15이 첫 번째 17일 동안 중국의 판매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아이폰 14 나올 때보다 한 마이너스 4.5% 이렇게 됐다고. 물론 반면에 또 미국 지역에서는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잘 됐다 하니까 미국이 중국보다는 더 판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은 얼마나 예전보다 줄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아이폰 15이 중국향이건 미국향이건 토탈에서 아이폰 15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TSMC 주가도 상당 부분 계속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클리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한테 바로 그것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공시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게 자율주행 섹터를 한번 주목해보자 네, 하셨잖아요. 네. 그게 또 반도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성장이 자동차 8,300만 대 이렇게 연관되는데 글로벌리 이거는 보통 2~3% 성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교체가 되죠. 전기차로. 전기차가 지금 뭐 14%, 15% 벌써 비중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차도 이제 그 다음에는 메이저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저가 모델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길목이 오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중, 뭐 저기 2차 전지 부품이 경쟁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 뛰어넘는 2025년도, 2030년을 2025년도 30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전기차는 그 전에 다 우려먹고요. 2025년까지 2025년, 2030년 이렇게 요 사이로 온다면 자동차 시장을 끌고 가고 그 자동차 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 기술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뭐냐? AI와 자동차가 결합된 게 자율주행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는 게 25년부터 30년의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를 거는 다 아시는 건데 그 자동차는 언제부터 보통 이렇게 컨셉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려면 한 3년, 5년 전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도 30년에 어느 자동차, 전기차, 전기 상용차, 뭐 트럭 뭐 한다 하잖아요. 뭐 보쉬도 있고, 미국에 BMW도 있고, 뭐 어디 회사도 있다면은 걔네들이 그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하고 어떻게 언제부터 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지금 막 준비해가지고 콜이 되고 하고 그러면 언제 걔네들이 매출 시작되죠? 25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투자가들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언제 나와요? 25년에 나와요. 그래서 성장하는 27년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카메라 들어가죠. 근데 카메라는 우리가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가지고 이미지를 센싱해 갖고 이게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프로세스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ISP 이미지를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ISP라는 반도체 칩이 있는데 그거를 설계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넥스트 칩입니다. 이름도 쉽죠. 네. 주가가 한번 시세를 크게 한번 갔다가요. 네. 억눌렸다가 요즘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그 넥스트 칩을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큰 흐름은 아시겠죠.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25년까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동차에 끌고 가는 건데 AI가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AI는 두 가지인데요. 그 전기차가 30만 대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동차가 뭐 FSD라 해서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 한 4~50만 대 팔린 것 같은데 FSD 장착한 차가요. 그것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연간 지금 180만 대 파는데 200만 대, 5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판매되면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패키징을 장착한 자동차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막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누가 중앙 처리해서 처리하는 컴퓨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 같은 큰 업체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죠. 슈퍼컴퓨터는 도조 컴퓨터라고 나온 게 있죠.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 업데이트 해갖고 처리해가지고 누가 받아서 해요? 실제 움직이는 건 자동차 안에서 있어야 돼요. 자동차 딴에서 엣지 끝단에서 처리하는 거,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필요하죠. 그 자동차 개별로 들어가는 게 엣지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 엣지 단의 반도체가 하나 더 중요해지고요. 지금 각광을 받는 거는 도조 같은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테슬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넥스트 뭐죠? 엣지 반도체에 해당하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10월 13일에 삼성증권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거 세 가지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어떻게죠? 매출이 200억이거든요. R&D가 200억 써요. 어떻게 되죠? 적자죠. 내년 상반까지 적자가 거의 99%예요. 내년 연간으로 적자가 흑자될지 확실치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활동이 2023년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사이에 디벨롭되고 누구랑 커스터머 오더 받고 이런 것들에서 출하되는 게 언제? 25년부터. 25년 매출은 지금 애널리스트 몇 군데 한 게 지금 200억 몇억인데 25년 매출은 1,500억. 1,500억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10% 나올지 20%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밸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단기적인 실적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리포트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넥스칩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끔 쓴 리포트가 이 삼성증권 리포트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분리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현재는 붙어있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예요. 나중에는 카메라랑 이 ISP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네. 얘는 준비가 다 있어요. 그걸 주력하는 거고 올해 말부터 레벨 2, 3 자율주행 차에서 자동차 안에 엣지단, 그 끝단에 시스템 온 칩, 그거 여러 가지 칩을 섞는 그렇게 하고 수주를 받을 예정이에요. 두 번째, 어떤 업체냐? 올해 말에 벤츠, 테슬라, 현대차 그룹이 레벨 3로 가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흑자선언은 언제 할 것이냐? 결국은 내년 연말에 된다. 그리고 매분기 실적과 신규 수주를 하면은 아까 1,500억이라는 숫자가 보통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25년인데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는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패턴을 갈 거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없지 않은데 그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잡힌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로봇주나 이런 주식도 주목하시나요? 주목은 계속 하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대장주가 이제 레인보우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 전에 상장이 됐었죠. 10월 초에. 그거에 대한 저 판단이 이렇습니다. 일단 협동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옆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데가 한 40-50% 성장, 연간, 향후 한 7-8년. 적게 보는 데는 30% 초반 봐요.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고 보니까 이런 주식은 얼마 되죠? PER은 얼마? 시장 정도 성장하면은 30배. 네. 네. 근데 시장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뒷배가 있다, 누군가. 그러면 얼마 성장할지 모르겠다. 네. 그럼 PER로 안 하고 높게 줘서 PSR 납니다. 세일즈만 나와. 네. 몇백원 나오면 거기 곱하기 10배 쳐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두산이 상장됐을 때 공모가가 25년도 세일즈 볼륨 있잖아요. 회사가 프로젝션 한 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세일즈 프로젝션 해준 그거에 6.5배 정도로 상장됐어요. 네. 23,000원, 22,000원 헷갈리는데 그 지금 5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죠? 4만 몇천 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배 정도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SR이 세일즈 볼륨에 6배 넘게 상장되는데 지금 곱하기 2배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세일즈 1년에 100을 벌면은 그 10배 정도 쳐주는 거거든요. 적당하다 봅니다. 네. 적당하다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매력은 별로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레인보우는 어떠냐? 레인보우는 더 대장주죠. 레인보우는 누가 있죠? 두산보다는 제가 두산그룹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삼성이 있다는 거니까 삼성의 자회사 마땅하지 보니까 프리미엄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PSR 아까 10배라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갈까요? 레인보우가? 수배는 가겠죠. 아. 수배 가는데 그 매출이 얼마냐? 얘네는 200 몇십억이거든요. 근데 향후 몇 년 사이에 얼마 갈지 애널리스트 몰라요. 프로젝트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했을 때도 그렇고 얼핏 듣기로 목표로 하는 게 한 1,000억에서 1,500억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해 했을 때 될 수 있을까? 넥스칩도 아까 200억인데 1,100억 가듯이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에서 한 20배 주면은 2조고 만약에 1,500억 20배 주면 얼마죠? 3조거든요. 그렇죠? 네. 매출 1,500 이상 한다면 3조가 아니라 4조 되겠죠.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아마 3조 몇천억이거나 좀 내려왔을 거예요. 3조 정도. 그것도 그 정도면 적당한다. 다 반영된다. 그래서 그나마 그거 대신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품인데 로봇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관절 같은 거 로봇 관절 그게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감속기가 제가 아는 거 한경에 있으면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SPG가 그래도 인정받는 회사예요.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오버했어요.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와서 좀 더 빠지면 다시 볼 수 있다. SPG 같은데 이 감속기는 비상장에서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회를 본다면 이런 감속기나 그 부품주가 좀 더 빠지면 연말에 그러면은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대충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서 현재 사이클의 현재 주가에서는 매력이 크지는 않다. 좀 더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주 이렇게 네. 좀 주목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혹시 주목하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우리 대표님은 어디에 관심? 혹시 2차 전지 저는 2차전지 여전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2차전지 괜찮은 거. 2차 전지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 2차전지 ETF 갖고 있습니다. ETF. 그 ETF 반대가 뭐였죠?
인버스. 인버스. 네. 인버스도 좀 사신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아. 50% 정도 빠졌길래. 그렇죠. 네. 지금은 참 애매하죠. 네. 반등할 수도 있고 3분기 실적 나쁜 걸 이제 대충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반영이 돼 있다 4분기부터 어닝이 좋아지는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셀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은 그런 것 같고요. 미래 어느 시점에는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니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죠. 그 부품, 리튬 가격이 얼마나 빨리 요즘 반등한다 그래서 오른 거긴 한데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한 3개월 이상 지속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전기차의 비중이 시장에서의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8천만 대 중에서 1,000몇 뺀다면 한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얼리 어답터까지는 산 거거든요. 그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살려면은 가격이 낮춰져야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기아 자동차가 EV 3, EV 4, EV 5 냈잖아요. 네. EV5는 중국향으로 21,000불? 25년 뒤에 나온 거죠. EV3, 4는 3만 불?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되잖아요. 싸네요, 그거는. 그러면 전기차 업체가 경쟁을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경쟁을 붙으면 그 셀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들이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은 헤게모니가 여전히 전기차 업체보다는 아직 부품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미래 거를 땡겨서 밸류를 줬다가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많이 내려간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순조롭게 다시 한번 전기차의 페니트레이션 율이니까 10몇 프로에 30%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내년도 초까지 올지 아니면 한 1년 쉬고 올지 저는 그걸 자신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좀 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R이요. PER. PER이 이 30배 이상 주는 거 장기적으로. 네. 지금 말고 3, 4, 5, 6, 7. 6, 7년도에 PER이 진짜 보수로 잡고도 PER이 30배 정도에서 넘지가 않으면 그러면 싸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값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무리 좀 성장하는 섹터라도 네. PER이 한 30 정도 넘으면 네네. 한번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걸까요? 우리 그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도 과거 평균이 40배였어요. 네. 그 회사들도. 지금은 빠져 30배 정도거든요. 네. 30배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 회사를 공부해서 아는 순간에 PER이 내려간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넘버가 뒷받침돼야지 다시 PER이 30배, 40배가 아니고 더 낮을 수도 있네. 이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고 하는 악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주가가 악유가 때 쉽지 않을 때 뭐가 힘을 발휘해주냐? 매크로가 좋아지면 밸류션 멀티 전체적으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 타이밍을 조금 늦추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부장님 네.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 주세요. 네.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현금, 나머지 50%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한 25%. 네. 그다음 나머지 개별 성장주 25%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하이닉스 원탑이고요. 아까 그 업사이드는 한 10%, 15%만 보고요.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을 넣고요. 그다음에 개별 성장주는 제가 여기서는 뭐 넥스트도 좀 빠져야지. 저도 여기서 한 10%나 5% 빠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개별 제약주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HK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소화성 위궤양 하는 회사, 실적도 괜찮고 꾸준한 회사 이런 거 주식이랄까. 아니면 11월 중순 이후에 좀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지금은 아닌데 퓨처캠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하기 전에 다 어저께까지 다른 방송에서 말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실적 괜찮고 탄탄한 주식 토비스라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디스플레이인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아니면 카지노 모니터 하는 데인데 실적 대비 미리 빠져갖고 지금 주가 레벨에서도 괜찮은 이런 개별 성장주 중심으로 3개 이상 넘지 않고 뭐든지 그러면 3개 정도 하면 25%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매크로가 바이든이 제시한 이 매크로가 조금 수그러드는 네거티브가 수그러지는 부정적인 수그러지는 상황이 오면은 현금은 한 30% 레벨로 줄이는 거를 이번 주 중에 고려해 보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사이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한
550 이상 가기 쉽지 않다. 이번 장에 하더라도 2,500 가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참 가늠하기 어려운데 역시 850 이상을 뚫는 거는 아주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철학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2,600 가고 2,800, 2,600 가고 했을 때 있는데 낙관주의가 팽배할 때 있잖아요. 그 낙관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틀린 게 아닐 수 있죠. 네. 맞을 수도 있는데 낙관주의가 반복되고 그랬을 때는 낙관주의 밑바닥에 저 밑에 있는 근거에 혹시 그 사람들만의 공포심이 숨어 있는 근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 밑바닥에는 순수한 공포가 있다. 거꾸로 비관주의 밑바닥에는 또 모락모락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다. 있죠. 근데 지금 비관주의의 끝바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비관주의 끝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시장은 아닌데 내려맞으면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일단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낙관주의의 어디 끝까지냐 좀 목표치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